우리 진호 저렇게 멋지게 군복 입고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이제 신랑 신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유정아 갑자기 숨이. 오빠, 왜 그래? 오빠, 왜 갑자기 피를 토하는 거야? 119 불러. 오빠. 안 돼, 제발 일어나, 제발.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저 울음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응, 예상보다 빠르긴 했지만 결과는 완벽해. 혼인신고도 끝났고 보험금은 곧 들어올 거야. 계좌는 내가 정리할게. 어머니는 완전히 망가졌지. 의심은 안 할 거야. 그 울던 애가 지금 묻고 있어. 진호야, 너 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니? 군인 아들이 죽은 결혼식, 신부는 눈물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아들의 죽음까지 계산된 복수의 무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김말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시장 한복판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팔아온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진호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아이고, 말숙 권사님. 오늘 진호 결혼식이지? 단골 아주머니가 김밥을 사러 오면서 말했습니다. 말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서야 장가를 가네요. 35살의 말이에요. 사실 말숙은 군인 아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군인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진호는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연애도 서툴렀습니다. 부대에서 휴가 나와도 집에서 책만 읽고 교회에서도 구석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진호야, 너 이러다 총각으로 늙겠다. 말숙이 걱정스레 말하면 진호는 그저 씩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온 유정을 보고 말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유정, 32살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단아하고 얌전한 모습에 말도 공손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유정은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유정이 성경도 읽는다며 교회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경건해 보였고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숙은 하나님이 우리 진호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유정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고만 했고 형제자매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혼자 살아서 외로웠는데 진호 오빠를 만나서 행복해요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유정이 진호와의 결혼을 너무 서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난 지 겨우 6달 만에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진호는 유정이가 나이가 있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했지만 말숙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진호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좀 더 알아보고 해도 되잖아. 말숙이 말하자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유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안정되고 싶어요. 그래서 말숙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유정은 완벽했습니다. 시댁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혼수 준비도 야무지게 했습니다. 특히 진호의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것도 부부가 되면 당연한 일이라며 자연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호 오빠가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어느 날 유정이 물었습니다. 약? 우리 진호는 건강해서 약 먹을 일이 없는데? 말숙이 대답하자
유정은 그냥 군인이라 혹시 스트레스로 안정제 같은 걸 먹나 해서요라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말숙은 진호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유정이가 준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정이가 약사 친구한테 받아온 거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말숙은 조금 찜찜했지만 유정이 유치원 교사니까 아이들 때문에 약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말숙은 오랜만에 맞춘 푸른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차분한 색이었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해서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교회 권사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진호도 드디어 장가 간다고. 말숙은 교인들과 함께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식장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이 가득한 웨딩홀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호는 공군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슴에 단 계급장과 훈장들이 반짝였습니다. 유정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자 입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와 신부가 정말 예쁘다며 감탄했습니다. 말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는 말숙에게 여러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구나. 말숙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진호와 유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유정도 베일 너머로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주례사가 막 끝나고 진호의 부대 동료가 단상에 올라가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진호 중사는 부대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군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게 되어 정말 축하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고 말숙도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호의 얼굴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웨딩홀의 화려한 조명이 진호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진호 얼굴이 왜 저래? 말숙 옆에 앉은 교회 권사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숙도 이상함을 느끼고 진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한 손으로 가슴을 살짝 누르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축사가 계속되는 동안 진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정이 진호의 팔을 살짝 잡으며 괜찮아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호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이제 반지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진호와 유정이 서로를 향해 다가섰을 때 진호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 신랑이 너무 긴장했나 봐. 하객들이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성 본능으로 느끼는 것이었지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아무리 긴장해도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진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유정이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하객들은 어머, 신랑이 정말 긴장했네라며 웃었지만 말숙의 가슴은 점점 두근거렸습니다.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말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반지 교환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맹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진호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말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말숙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은 진호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오빠, 오빠, 정신 차려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그 순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유정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망이나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정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빨리 119를 불러요.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피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왔다. 말숙이 마침내 진호 곁에 도착해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진호는 눈을 반쯤 뜬 채로 말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입에서는 피만 계속 나왔습니다. 진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말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19가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숙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진호를 들것에 옮기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이미 진호의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유가족분들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말숙은 유정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유정은 웨딩드레스가 진호의 피로 얼룩져 있었는데도 눈물을 깔끔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대 동료들, 교회 교인들,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와서 말숙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말숙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 속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숙 권사님, 진호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말숙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유정이었습니다. 신부에서 하루 만에 과부가 된 유정은 장례식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입고 조문객들에게 정중하게 절하며 눈물을 적당히 흘렸습니다. 유정아, 많이 힘들지? 말숙이 물어보자 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신부였는데. 유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유정의 슬픔이 진짜 같으면서도 가짜 같았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말숙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통화하는 유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뭐. 계획대로 됐지. 생각보다 빨랐지만 뭐. 유정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말숙은 숨을 죽이고 더 들어보았습니다. 계좌는 내가 관리할게. 보험금 들어오면 정리하자. 그래, 이제 끝났어. 말숙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라니, 보험금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유정이 통화를 끝내고 돌아오자 말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유정은 다시 슬픈 표정으로 어머니, 잠은 좀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유정아. 말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유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호 오빠 보험 관련해서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험? 말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진호 오빠가 군인이라 보험금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가 결혼했으니까 제가 수익자가 되었거든요. 유정은 이런 이야기를 슬픈 표정으로 하고 있었지만 말숙에게는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말숙은 우연히 유정의 가방에서 살짝 튀어나온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미 신고를 마쳤더군요. 그리고 진호의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도 있었습니다. 역시 결혼식 전에 미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유발 약물, 독성 물질 검출 방법, 부검 회피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말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설마. 그때 유정이 돌아왔습니다. 말숙은 재빨리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두고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검 결과 나온다고 하네요. 유정이 말했습니다. 부검? 말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진호 오빠가 왜 갑자기... 유정은 여전히 슬픈 척하고 있었지만 말숙에게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특별한 외상이나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정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의사에게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약 말씀이신가요? 안정제 같은 거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의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정제 계열 약물도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량 복용하거나 다른 약물과 섞여서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죠. 말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이 진호에게 준 약, 서두른 결혼, 미리 처리된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그 이상한 검색 기록들. 유정, 너 정체가 뭐니? 말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말숙은 유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유정아, 혼인신고는 언제 했니? 결혼식 당일에 했어요. 유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주일 전에 했다고 들었는데? 유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진호 오빠가 군인이라 절차가 복잡해서 미리 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숙은 확신했습니다. 유정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말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큰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숙은 분식집 문을 열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유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말숙이 유정을 불렀습니다. 유정은 검은 옷을 입고 여전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혼인신고 왜 그렇게 서둘렀니? 진호 오빠가 원했어요. 군인이라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면서요. 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호는 엄마한테 상의 안 하면 그런 일 안 해. 35년을 키워봤는데 내가 모르겠어? 유정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호 오빠를 잃어서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진호가 먹던 그 약 말이야. 누가 준 거야? 약사 친구가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어느 약국이야? 유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말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 집사인 김 약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김 집사님, 부탁이 있어요. 말숙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말숙은 진호가 복용했던 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약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약 성분을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가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행히 부검 때 채취한 혈액 샘플이 병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숙은 의사를 설득해서 추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약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숙 권사님, 진호 씨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고농도로 검출됐어요. 그게 뭐예요? 강력한 안정제인데 정상 복용량의 10배가 넘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말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호가 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에요. 말숙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김 약사가 말렸습니다. 권사님,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단순 실수나 진호 씨의 자의적 복용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날 밤 말숙은 유정의 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뜯어져 있어서 정확한 약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김 약사가 말한 약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정의 오래된 다이어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놈들은 모두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정의는 법이 하지 못하면 내가 한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를 그렇게 만든 그놈들,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게. 한 명씩 차례대로. 사진 밑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민, 공군 병장. 말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정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 오빠가 군인이었고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숙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정민 공군 병장을 검색하자 몇 년 전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병장 자살, 수사 무마 논란. 기사를 읽어보니 한정민 병장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말숙은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최진호 중사는 진호였습니다. 말숙의 아들 진호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숙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유정이는 복수를 위해서 우리 진호에게 접근한 거야? 다음 날 말숙은 진호의 부대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한정민 병장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 사건. 진호 중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진호가 가해자였다는 거야? 아니에요. 진호 중사님은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진짜 가해자들은 따로 있었는데 진호 중사님이 당시 분대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거든요. 그럼 우리 진호는 억울했다는 거야? 네, 진호 중사님은 한정민 병장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급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결국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전역도 포기하고 계속 복무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어요. 말숙은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억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정은 진호를 진짜 가해자로 착각하고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유정과 마지막 대면을 했습니다. 유정아, 한정민이 내 오빠지? 유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슬픈 척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우리 진호를 죽인 거야, 그렇지?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더 이상 슬픈 척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말숙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말숙은 직접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제 오빠를 죽인 놈이니까요. 유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진호는 억울했어.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고. 유정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대장이면서 제 오빠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아니,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말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잖아요. 제 오빠는 23살에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고 있어요. 이게 정의예요? 유정은 일어나서 방 한쪽에 있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한정민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오빠 좀 보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유정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한정민은 정말 순수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말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빠는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유정아, 오빠가 나라를 지키고 와서 너 대학 등록금 벌어줄게라고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선임들이 오빠를 괴롭혔어요. 돈을 빼앗고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했어요. 그런데 분대장인 최진호는 모른 척 했어요. 우리 진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가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 다 나와 있어요. 유정은 한정민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서 말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정아, 오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분대장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군기를 잡는다며 더 심하게 굴었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 말숙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호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말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제 오빠는 억울하게 죽어도 되나요? 법원에서는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어요. 무죄요? 유정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3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어요. 최진호의 부대를 알아내고 그의 일상을 조사하고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했어요.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저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오빠 무덤 앞에서 매일 맹세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말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유정이 무서웠습니다. 작년에 최진호가 자주 가는 카페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근처 유치원에 취직했죠. 그리고 운명처럼 만났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거야? 물론이죠. 처음 만날 때부터 저는 최진호를 유혹했어요. 그가 좋아할 만한 여자를 연기했죠.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요. 유정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최진호는 정말 순진했어요. 제가 교회에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던지. 성경도 미리 공부해서 믿는 척했어요. 말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결혼도 서둘렀죠. 빨리 법적 부부가 되어야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을 구하는 것도 쉬웠어요.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친구가 도와줬다는 거야? 아니요, 친구는 몰라요. 제가 불면증이 있다고 속이고 처방받은 거예요. 그걸 조금씩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먹인 거죠. 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성공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식 날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요. 너는 악마야. 말숙이 소리쳤습니다. 악마는 제 오빠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그때 유정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최진호 말고도 제 오빠를 괴롭힌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들도 모두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말숙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정은 진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유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호는 끝났으니까 이제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말숙은 절망했습니다. 진호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정의 희생양이 될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정아, 제발 그만해. 내 오빠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제 오빠를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유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말숙은 유정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더 큰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말숙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숙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호에 대한 진실을 더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말숙은 진호의 부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대장을 만나 한정민 병장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최진호 중사 어머니시군요. 정말 좋은 아들을 두셨습니다.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한정민 병장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진호 중사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억울했다는 거예요? 당시 진짜 가해자들은 박상욱 상병과 이민수 일병이었습니다. 이들이 한정민 병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돈을 빼앗고 폭행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말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진호 중사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상욱 상병은 말 잘 듣는 척하면서도 진호 중사 몰래 후임들을 시켜 괴롭혔고 또래 병사들 사이에서 이미 무서운 놈으로 통했어요. 중사가 직접 보고 적발하지 않으면 군 규율상 처벌이 어려웠죠. 진호 중사는 몇 번이고 생활관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애들이 겉으론 멀쩡하게 굴고 박상욱도 아닙니다. 중사님 하며 발뺌했죠. 그러니 징계할 명분이 없었고 결국 한정민 병장은 혼자 무너진 겁니다. 그럼 우리 진호는 왜 책임을 졌어요? 사건이 터진 후 박상욱과 이민수는 모든 걸 진호 중사 탓으로 돌렸어요. 분대장이 지시했다. 분대장이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겁이 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진호 중사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오히려 분대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죠. 그 뒤로 전역하지 않고 계속 복무한 이유도 한정민 병장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진짜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박상욱은 제대 후 취직도 잘하고 잘 살고 있어요. 이민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억울한 진호만 죽었다니. 그날 오후 말숙은 한정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동묘지에 있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비석에는 한정민 병장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시든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유정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내 누나가 큰 죄를 지었다. 말숙이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진호는 내를 도우려고 했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정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유정아, 오빠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곧 다른 도시로 떠날 거거든요. 유정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빠, 첫 번째 복수는 성공했어요. 최진호는 이제 없어요. 다음은 박상욱이에요. 그놈이 어디 사는지 벌써 알아냈어요. 말숙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정아, 그러면 안 돼. 왜요? 제 오빠를 죽인 놈들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너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영혼이 망가져. 유정은 비웃었습니다. 제 영혼은 오빠가 죽던 날 이미 망가졌어요. 말숙은 무덤 앞에서 유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정아, 내 오빠가 정말 이런 걸 원했을까? 오빠는 정의를 원했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야. 복수야. 같은 거예요. 아니야. 정의는 법이 하는 거고 복수는 개인이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법 대신 내가 판단하고 있어. 유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나요? 진짜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고 억울한 사람들만 죽었잖아요. 말숙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정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직접 복수하면 안 돼. 그럼 너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살인자가 됐으니까요. 유정은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내 오빠가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원했을까? 유정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이 누나가 살인자가 되는 걸 원했을까? 유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을 거야. 진짜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건 말이야. 하지만 내가 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야. 유정은 돌아서서 말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의를 찾자.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히는 거야. 이미 3년이 지났어요. 이제 누가 믿어주겠어요? 나는 믿어줄게. 말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응. 나도 진실을 알고 싶어. 우리 진호의 억울함도 풀고 내 오빠의 억울함도 풀자.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유정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정민의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말숙은 유정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유정은 한정민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함께 진실을 밝히자.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말숙은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실을 위해 그 시간을 써보자. 그날부터 말숙과 유정은 함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정민 병장과 함께 복무했던 다른 병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숙의 간절함과 유정의 눈물을 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용기가 없어서. 한 전역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상욱이 정말 무서웠어요. 걔가 한정민을 괴롭히는 걸 막으려고 하면 다음엔 자기가 당할까봐 다들 무서워했어요. 또 다른 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최진호 중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몇 번이고 생활관에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셨거든요. 하지만 박상욱이 워낙 교묘해서. 교묘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숙이 물었습니다. 중사님이 오시면 멀쩡한 척하고 중사님이 가시면 바로 괴롭혔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이 일을 고발하면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고 협박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한정민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진호가 얼마나 막으려고 노력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숙은 한정민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유정아, 내 오빠가 쓴 일기나 편지 같은 게 더 없을까? 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때 말숙은 진호의 유품 중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진호가 부대에서 쓰던 예전 핸드폰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핸드폰을 켜보니 놀랍게도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박상욱이 또 한정민을 괴롭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너무 교묘해. 한정민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 걱정된다. 메시지들을 보니 진호가 얼마나 한정민을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민이 자살하기 직전에 진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중사님, 죄송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중사님이 도와주려고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호의 답장.
정민아, 기다려. 내가 지금 가고 있어. 포기하지 마. 하지만 진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말숙은 이 문자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진호가 얼마나 자책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말숙이 말했습니다. 유정도 문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 오빠가 정말 오빠를 구하려고 했구나. 말숙과 유정은 이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끝난 사건이고 법원 판결도 났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유정이 항의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몇 개로는 재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말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기자들도 점점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탐사보도 기자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기자는 말숙과 유정을 도와 더 많은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욱과 이민수의 현재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상욱은 현재 회사에서도 후배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군대에서 나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기사가 나갔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정민의 억울함과 진호의 억울함에 공감했습니다. 그제서야 군 수사기관에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말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말숙은 유정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유정아, 그런데 너도 죄를 지었잖아. 우리 진호를 죽인 죄 말이야. 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처벌받아야 해요. 그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내가 저지른 죄는 별개야. 너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말숙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상욱과 이민수는 한정민 병장에 대한 가혹행위와 자살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진호에 대한 오해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진호의 무혐의를 발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정도 진호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뉘우칩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말숙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말숙은 진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로 만든 비석에는 명예로운 최진호 중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어. 그리고 한정민 병장의 억울함도 풀렸고, 말숙은 무덤 앞에 앉아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에는 유정이를 정말 미워했어. 내가 그 애를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할 수 없었지. 하지만 그 애도 참 불쌍한 아이더라. 바람이 불어와 말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유정이 말이 맞았어. 이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복수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보여줬잖아. 말숙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진호가 생전에 써놓고 말숙에게 주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최근에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들어볼래? 말숙은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유정이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사실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빠를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느라 마음이 얼어버린 것 같아요.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정민 병장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매일 시달렸어요. 그래서 유정이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제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해 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유정이가 잘못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용서든 사랑 없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말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유정이를 정말 사랑했구나.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날 저녁 말숙은 교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갇혀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말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말숙은 교도소에 유정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정은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말숙은 진호의 편지를 유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 오빠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니. 그래, 우리 진호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걱정했지. 유정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정아, 나도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말숙은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제 알겠어. 내 오빠를 잃은 아픔, 그 아픔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지. 유정은 더욱 울었습니다.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맞아. 그건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어. 말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은 긴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진짜 뉘우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 어머니, 그리고 나올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때까지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볼게.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말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아직 부족해서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노력해볼게. 내가 말한 대로 사랑 없이는 용서도 시작될 수 없으니까. 그날 밤 말숙은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불을 켜니 정겨웠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말숙 권사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아요. 뭘 배우셨어요? 말숙은 떡볶이를 끓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거더라고요. 진호의 무덤 옆에는 작은 십자가가 하나 더 세워졌습니다. 한정민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진호의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떤 용서든 사랑 없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말숙은 가끔 그곳에 가서 두 젊은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정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용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복수보다는 용서로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